여러분, 한 사람의 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심지어 세계를 움직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태양왕 루이 14세와 그의 발레 속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권력의 설계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왕이 그것도 절대 군주가 직접 무대에서 춤을 춘다? 그냥 뭐 취미생활 아니냐고요? 글쎄요. 만약 이게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쇼였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루이 14세에게 발레는 그냥 춤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 우아한 춤이 절대 권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루이 14세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 그러니까 그가 물려받았던 세상이 어땠는지부터 좀 봐야 합니다. 그가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세상 말이죠. 그 당시 프랑스는요, 한마디로 권력이 아주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지방 영주들이 자기 성에서 나 여기 왕이야 하면서 힘을 과시하던 그런 시대였죠. 루이 14세는 바로 이 낡은 판을 완전히 뒤엎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힘이 딱 하나의 중심, 바로 자기 자신, 이 태양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질서, 즉 절대왕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통치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의 권력은 국민이 준 게 아니라 신이 직접 준 거다. 그래서 왕은 신에게만 책임진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막강한 논리죠?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중앙으로 쫙 모으기 위해서 루이 14세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어요. 뭐 강력한 군대도 키우고 경제정책도 바꾸고 다 중요했죠. 하지만 진짜 그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보여줄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심,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 무대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르사유는 그냥 왕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귀족들을 가둬두기 위한 아주 화려한 황금 세장이었던 겁니다. 전국의 귀족들을 이 궁전에서 살게 만들면서 그들의 지방 세력 기반을 싹둑 잘라버리고 자기 눈앞에 두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화려한 무대가 딱 마련됐잖아요. 이제 루이 14세는 감독이 되어서 매일매일 권력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는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해야만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왕이 아침에 눈을 뜨는 르르베부터 밥 먹는 르그랑 쿠베르,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르 쿠셰까지 이 모든 일상이 거대한 공개 행사가 된 거예요. 귀족들은 왕의 옷시중을 들거나 촛대를 드는 사소한 역할을 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죠. 왜냐? 왕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일종의 화폐처럼 쓰인 겁니다.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패션까지도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싼 옷, 왕족만 신을 수 있었던 빨간구 파일, 거대한 가발, 이런 궁정 패션을 따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결국 귀족들은 이 비싼 유행을 쫓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돈이 필요하니까 왕에게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이 모든 화려한 의식과 엄격한 규칙들이 끊임없이 강화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 짐이 곧 국가다. 왕과 프랑스는 하나이고 왕의 영광이 곧 국가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권력이라는 공연의 하이라이트, 그 대미를 장식한 건 뭘까요? 바로 발레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루이 14세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바로 무대의 주인공, 스타였습니다. 때는 1653년 15살의 어린 루이 14세가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바로 태양신 아폴론. 캄캄한 밤에 혼돈을 몰아내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바로 그 태양이 된 거죠. 이 전설적인 공연, 밤의 발레를 통해 그의 상징, 태양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발레 공연은 그냥 귀족들끼리 즐기는 파티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전 유럽에서 온 외국 사절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왕이 직접 가장 완벽한 춤으로 우주의 중심인 태양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아라, 프랑스는 이렇게나 강력하고 질서정연하다. 그리고 이 모든 조화와 힘은 바로 나, 태양왕에게서 나온다. 이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 국가 마케팅이 또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춤으로 외교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쇼에는 당연히 그만큼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따라오게 마련이죠. 이 쇼가 남긴 유산은 빛과 그림자가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대차대조표로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쪽을 보면 태양왕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랑스를 유럽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웠죠. 하지만 반대쪽 부정적인 효과를 보면 그 화려함을 유지하느라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결국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면서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루이 14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겁니다. 군사력 같은 딱딱한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 이미지 같은 부드러운 힘, 즉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이 전략의 교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 전략은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루이 14세의 전략, 그 흔적이 곳곳에 보이지 않나요? 전 세계를 휩쓰는 케이팝이나 할리우드의 영향력, 스티브 잡스처럼 세심하게 연출된 무대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는 CEO들, 그리고 올림픽 같은 거대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까지 전부 다 현대판 베르사유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무대와 배우는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권력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공연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베르사유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다음 시대의 태양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